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필성 변호사님,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저하고 함께 오늘 하루 종일 끝장 라이브 함께 해주시는 박관천 전 경정님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우리 김 변호사님 처음 저희 방송 그러네요. 그 탄핵 선거와 함께하는 인연을 탄핵 그러니까요. 우리 일단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서 이거 오면서 들으면서 시간상 왔는데 막 울었어요.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계속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 카톡방은 아시다시피 다 터졌고요. 지금 거의 마비됐어요. 텔레그램은 되는데 뭐 다들 울고 지금 뭐 막 난리 났습니다. MBC 지금. 동접이 50만이 넘었다는 거고요. 네, 매불쇼, 뭐 뉴스공장, 뭐 저희 취재 편의점 조금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MBC 안 오고 여기 왔는데 원래 MBC하고 더블됐었거든요. MBC하고 더블됐었는데 MBC 안 가시고 저희 취재 편의점을 선택해 주신 박관천 경정님께 큰 박수를.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실 뭐 8대 0 나올 거라고 뭐 이제 좀 확신은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여기 판결 선고 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모두 마음을 졸였잖아요. 법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음을 졸였다는 건 사실 우리의 헌정 그리고 법치주의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있었다는 걸 모두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고로 결국은 아직은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마지막 그건 살아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뭐 결정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치주의 시스템과 헌정이 아직 동작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방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을 맡고 있고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에 아무런 흔들림 없도록 매진해 주시길 국민 일상에 공직사회가 아무런 흔들림이 없도록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오실 때 팍팍 받친 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 대통령 파면을 갖다 두 번째 겪는 거거든요.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리가 국민이 직접 경험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들어서만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갖다가 전해 들어가지고 측근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3 그 내란 사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직접 눈과 피부와 오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어떠한 법치주의를 유린한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접 느끼니까 그에 의한 스트레스도 많이 왔고 그다음에 그걸 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오늘 판결이 나자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정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다음에 입헌 법치국가다라는 것을 갖다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감정이 이렇게 욱하는 감정이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동의하고요. 이번 사건은 국민이 이번 결정은 국민이 쥐어짜서 헌법재판소를 쥐어짜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칼 들고 집을 차지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마름들도 어서 오세요 하고 나 저기랑 한편 먹어가지고 나도 뭔가 이권을 차려볼까? 이번 기회에 권력 잡아볼까? 이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다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지키면서 나가라 해서 나온 겁니다. 왜냐?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이게 박근혜 탄핵에 비해서 그때 왜 기억나시죠? 미르재단에다가 세월호에다가 그리고 뭐 국민의 안전 의무에다가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있었는데 이번 쟁점이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래 우리 2월 말 선고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온 국민이 스포츠 보듯이 생중계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걸 그 장갑차를 다 봤어요.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었다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고려나 압박과 여러 가지 이게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군인들이 개입이 돼버렸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다수가 개입됐고 그리고 뭐 그 선관위의
국정원하고 검찰 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 네. 검찰 일부, 국정원 일부도 관여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나중에 밝혀져야겠죠. 그리고 경찰청도 관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기관들과 권력자들이 관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법관들에 대한 직위원 판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위법적인 판결부터 해서 압박이 가해지면 결과적으로 진실을 뻔히 아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3월 내내 봐온 거예요. 한 달 동안의 선거 지연에서.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지금 곧 시작할 것 같아서요. 일단 민주당으로 카메라를 넘겼다가 저희가 다시 받아서 말씀을 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파면 선거 관련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입장 그 대국민 담화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3, 5.18 때 총칼과 탱크에 앞선 국민들이 결국 이번 빛의 혁명을 이끌었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런 헌정사의 비극이 다시는 우리에게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정치권 모두가 국가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비무장한 시민, 국민들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힘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극적으로 K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전 세계가 K민주주의를 선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조금 축제 분위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운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좀 심플하고 한 메시지인데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제가 좀 바랬던 것은 저는 통합의 메시지 저런 게 좀 나오기를 바랬는데 요번에 그 외신들도 우리 그 오늘 치중한 이유는 첫째 12월 3일 날 그 내란 행위를 막은 게 민중의 힘이다. 그다음에 둘째 이 민중의 힘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하겠는가라는 게 초점을 거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 것보다 지금 원화 가치가 약간 오르고 우리 주가가 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민중이 헌법을 지킨 이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의 가치를 그만큼 국제적으로 상승시킨 거죠.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이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오히려 제가 그러니까 막 진짜 네.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12월 3일 그 밤에 이제 집에 있다가 처음 소식을 접하고 이제 국회로 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말리는 거예요. 엄마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한강 다리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검문을 할 것이다. 예. 검문 검색을 생각까지 하셨어요. 예. 당연히 검문할 거고 뭐 어디든 끌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검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국회 앞에 군인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나와 계셨다. 엄청 나왔죠. 예. 당일날요. 예. 정말. 그리고 장갑차를 그냥 맨몸으로 지켰던 플라스틱 그 촛불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응원봉보다는 촛불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플라스틱 촛불 들고 시민들께서 그 국회 대로를 가득 메우셨고 뭐 저 역시도 담장을 넘어가지고 로텐더홀로 들어갔던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거리에서 만났던 수많은 시민들의 인터뷰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진짜 피땀 눈물로 이렇게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사실 뭐 전 과정에서 네. 이제 헌법적 그러니까 국회나 뭐 이런 여러 이제 주체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출발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지금 이 내란을 막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국회 의결이었는데 네. 그 국회 의결이 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사실 말씀하신 국민들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헌정이 살아있다는 거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헌법을 지켜낸 게 국민들이 주권에 의해서 지켜냈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네. 이건 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뿌듯할 만한 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울컥하면 안 되는데 예. 늙었나 봐요. 이거 옆에서 되게 살짝 촉촉하게 예, 자꾸 울컥울컥 하게 되는데, 그럼 정신 차리고 아직 정신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격분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를 파손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무려 네, 4명의 그렇죠.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찰의 움직임이나 경력의 움직임은 이런 사고를 좀 막아낼 수 있는 수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충분히 배치되어 있고요. 아마 헌재 주위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서울에 있고 운용하는 경찰만 제가 알기로는 4만 경찰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4만, 예. 그쪽이 동원된 경찰만요. 네. 저런 것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뭐 진압작전을 여러 번 나가봤지만 초장에 확실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됩니다. 저를 그냥 두고 보고 우리나라 가장 법 집행력의 문제가 뭐냐면은 다중 시위에 있는 법 집행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흥분을 하거나 경찰한테 욕을 하거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너그럽게 봐요. 그냥 뭐 군중심리에 저럴 수도 있겠지. 저건 군중심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걸 또 선동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초장에 법 집행을 해야 네. 저게 이제 또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건 정말 초기 단계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네. 예, 아마 또 지금도 경찰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이제 법이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뭐 최상목, 한덕수, 심우정 다 헌법을 다 무시하고 어겨버리고 그러니까 예. 법이 없는 것처럼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변호사님이 나오셨지만 맞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보지 못한 서커스를 본 것 같습니다. 이 법기술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법기술을 전부 다 구경했습니다. 뭐 구속 취소부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법기술을 다 구경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저도 평생을 법을 비평하면서 먹고 살았지만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법률가,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법칙이라 그럽니다. 소매칙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런 법기술이 이제는 안 통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오늘 헌재 재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대상 그걸 하면 안 되고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파면 선고에 오후 지금 12시 02분 지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봉황기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예, 네, 봉황기가 그렇습니다. 내려갔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기 예, 때문에 즉시 발생하죠. 네. 지금부터 곧바로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권한도 바로 박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실제로 지금 중지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네.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호도 원래는 10년간 받잖아요. 그것도 바로 5년으로 줄어듭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분은 한남동 관저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호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을 파면이 누구보다. 되게 되면 어떡하냐면은 예. 뭐 비서관 다른 애호는 다 없어지고요. 네. 순수히 경호만 따라붙습니다. 경호를 따라붙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통령 경호실법상 따라붙는 이유는 그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에 알았던 뭐 국가 안보라든가 중요 군사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 볼 때 보호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순수히 경호만 따라붙는데 경호는 보통 이제 한 개 부과가게 됩니다. 네. 한 개 보면은 한 뭐 12명에서 17명 정도의 인력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고 급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높이 갈 수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성훈 씨가 저 한남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네. 김성훈은 경호차장입니다. 네, 경호차장. 차장이 몇 급이에요? 차장 같으면 보통 그 본부장이 2급, 네. 차장이 1급입니다. 1급. 네. 1급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가장 갈 수 있는 최고의 그 경호직급이 3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급이 1명이 가고 네. 과장급이 2명 내지 3명. 예. 그다음에 한 과에 경호관들 한 5명 이 정도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순수히 경호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대통령 경호실법에서 10년을 하게 해주고요. 10년 이후에는 예전에는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경찰로 넘어갔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연장은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가족 한 분이 계실 때는 영부인에 대해서만 경호하고 네. 그 자제분에 대해서는 경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김성훈 씨가 그럼 어떻게 되는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못 네. 따라가서 너무 아쉽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더 어디- 이상 예. 투샷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안 나오죠. 따라갈 때 한 군데 있죠. 어디? 감옥이요? 감옥이요? 인도권 자해전. 그다음에 또 가다가 자해전. 이렇게 하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서울구치소입니다. 서울구치소.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날 너무 황당했잖아요. 석방되어 나오던 그날 딱 맞아요. 뒤에 투샷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경호처 지켜야지 직무 정지된 사람 자기 그렇습니다. 권한 대행 지켜야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왜 따라갑니까? 대통령 그 경호실 사람이요. 경호실장도 그렇고요. 대통령 보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면요. 그거는 정말 예전 같으면은 영모죄입니다. 왜냐하면은 경호라는 건 뭐냐면은 피경호자, 대통령을 경호하든 수상을 경호하든 피경호자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림자같이 같이 움직이는 게 경호입니다. 네. 어디 경호를 하는 사람이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TV 화면 앞에서 내가 실세 넘버 투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의전에도 어긋난 겁니다. 네. 오늘 선거 중에서 네. 윤석열의 미래에 대해서 네.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 군경 투입 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내란죄의 핵심 그렇습니다.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내란죄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점거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 중에서 헌법기관을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하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곽종근 진술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윤석열은 말씀하신 그 인덕원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내란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라고 헌재가 사실관계 인정을 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곽종근 진술을 다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위치 확인도 하고 네. 그래서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끌어내라고 지시해서 국회 권한 행사 방해했습니다. 네. 아예 이렇게 맞습니다. 본인들이 증거를 통해서 인정한 부분들을
명시를 했는데 제 생각에 헌법재판소라는 이런 최고법원에서 사실관계 인정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내란죄 재판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 그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른 증거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한 번 내란 행위라는 것이 인정됐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조수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선고의 결과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에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전체 내용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사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당연한 판결이 당한 결정이 나온 거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하고 좀 죄송합니다. 비교를 하면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주장된 요건들 내용들 중에 일부는 인정이 안 됐어요. 탄핵 사유로 안 된 게 있는데 이 케이스는 사실 지금 문제된 실체적 요건, 실체적 지금 사유에 해당하는 게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5개 전부 다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실체적 요건 위반도 지적됐던 게 전부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적법성 요건에 대해서 그 적법성 요건은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전부 다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리적으로는 더 이상 뭐 사실 논란이 여지고 완전히 다 인정이 됐다는 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건 제가 필요하면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체적 요건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란 행위의 성립 부분입니다. 행위의 성립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내란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가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란 행위라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 인정 여부하고 상당히 깊이 밀접하게 연관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회 침입, 그다음에 포고령 문제, 선관위 투입 문제 같이 이제 중요한 논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내란 행위하고 직결되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했다는 건 점이 이후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한 무슨 형사 재판이나 이후 절차들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국회 소추 단 쪽에서 내란죄 인정 혐의에 대해서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만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투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 홍장원 1차장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1차장의 체포 명단에 대해서 약간 진술에 흔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흔들림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건가 안 할 것인가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툴 줄 알았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체포 명단이 있고 그리고 특히 또 하나 더 인정한 건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이 국헌 침탈의 목적이다 인정한 것은 사법부를 갖다 독립성을 침해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판사분 이름이 한 번 들어갔죠. 거기를 갖다가 체포하라 그래가지고 사법권을 침해함으로써 법관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 부분도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형사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헌재에서 많은 것을 갖다가 판결을 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야당에서 뭐 입법 폭주를 하고 예산 관련해서 다 삭감을 하고 이래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비상계엄을 한 거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을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렇지 아니한 대통령 윤석열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제 이런 것도 다 따박따박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22건의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이 그 당시 이 사건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하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폭주했다라고 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오히려 이거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냐. 네. 이게 무슨 현실화가 됐느냐. 효력도 발휘하지 않았고,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너무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국회의 권한 행사가 어떠한 나라의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예. 라고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고, 그러면서 요게 이 판결문 맨 마지막으로 연결이 되는데 뒷부분에서 약간 저는 배시시 웃음이 났던 게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지 대통령아. 그렇죠. 예, 예. 이게 탄핵 소추할 겁니까를 굉장히 점잖은 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국회를 존중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맞아요. 휘청구인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민주정치를 허무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을 그렇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포장해서 뼈 때리는 말. 정치를 했어야지 대통령이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호통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이 굉장히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초반부터 부정선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딱 잡았던 게 이게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비상대권을 쓰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관위도 직접 가보라고 한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네. 뭐 사실은 전략이 뭐였는지는 제가 이제 그쪽 피청구 쪽 변호인들이 뭔 생각인지 알 수는 없는데 네.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계산해서 한 거라고 본다면 네. 사실 중대성 문제를 건드렸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위반한 부분이 있고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고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정황이 인정이 되면 파면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게 이제 탄핵 절차가 정확히 뭐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징계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징계의 양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면이 가장 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면까지는 아니야라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슈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위법하고 위헌이고 뭐 내란에 해당될 여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내란죄가 형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살인죄보다 양형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아까 박관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옛날 같은 영모죄예요. 그렇죠. 예, 헌정을 영모다. 3대를 멸하죠. 예, 삼족을 멸하는. 구족을 멸합니다. 3대 구족을 멸하는 범죄였는데. 김건희 씨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 장면을 제가 이제 이게 어떤 걸로 이해하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사석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거 비슷하다. 주말에 사람 엄청 많을 때 강남역에서 그 CCTV가 전 세계로 다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누가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하자. 그 사람한테 중대한 일이 아니니까 무죄 줄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내릴 방법이 여지가 없다 이거는. 이걸 만약 중대하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가 이거 무죄 나오겠어? 중대하지 않다고 찔러 죽일만 하다고 나오겠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뭐 누가 다치기를 했냐, 죽기를 했냐, 아무 일이 없지 않았냐. 제가 지금 목이 원래 일이 안 하는데 이거 싸운 이유가 세가이 때문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변호사 패널분하고 한 시간 넘게 싸워서 이랬는데요. 한판 뜨셨군요. 그때 세 가지로 싸웠습니다. 뭐로 싸웠냐? 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거 원인 중 하나가 부정선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법률에 의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군대를 동원할 일이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그러는데 군대라는 것은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한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위협력이 경찰입니다. 군대는 유사시에 우리나라를 보위하는 가장 큰 위협력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나 이쪽에다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안이 중대하다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결과가 발생 안 했답니다. 아무 결과가 발생 안 했는데 그러면은 살인죄는 미수범이나 아니면은 애비 온모를 처벌 안 합니까? 내란죄에서요? 다 처벌하지 않습니까? 법이 뻔히 정해져 있는 걸 보고 법률가가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싸웠는데요. 이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저 헌법재판소가 네. 너무나도 명확한 판결을 딱딱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쉽게 문장 구성이 맞아요. 그냥 그 오늘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보여줬나 봐요. 저희 예. 꼬맹이도 엄마 지금 학교에서 이거 틀어줘서 보고 있는데 애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언어로 읽기 쉽게 글을 명백하게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그 변론기일 과정에서 계몽령이 나와가지고 다들 헛헛한 웃음을 한 번씩 다 웃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헌재가 아주 명확하게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또는 호소형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명토 박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계몽 따위는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중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가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명문을 남겼는데 네. 이제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하여야 할 책무를 위반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하는 등 국회의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라고 중대성을 지금까지의 일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변호인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냐. 중대한 일을 할 뻔했지만 안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이 중대한 겁니다. 라고 네. 얘기를 했고 이게 아까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 발표한 것에서도 그 핵심 메시지가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였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캐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 네. 이거는 그렇죠. 예.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라고 그렇죠. 지금 결정한 거예요.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 그 중대성에 대해서 두 가지 깊이 판단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군경 투입과 관련해서 저는 그 우리가 본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결정문에 그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이게 무슨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헌재에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딱 두 가지를 정립했습니다.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적용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적용이 됐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헌법 수호의 의지입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없으면은 중대하다. 두 번째는 직선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적으로 배신했냐 안 했냐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오늘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럼 이건 딱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이후에 이제까지 계속 이슈가 됐고 이후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두 가지 정도 법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계속 뭐 피해가 발생했냐, 뭐 실제로 누가 다쳤냐 이런 식의 주장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제 내란죄를 기준으로 이제 내란죄가 이슈가 됐으니까 내란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내란죄는 이른바 법리적으로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것에 해당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침해가 발생하고 누가 죽고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헌법이 위반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면 바로 기소가 성립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아마 지금 이게 언제 이게 기소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긴 할 텐데 네. 그 현재 좀 우리가 밝혀진 내용대로만 하면 국회 앞에 군인이 나타났을 때 이미 내란은 끝났습니다. 맞아요. 종결된 겁니다. 이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조선시대면 이게 영모죄라고 하셨잖아요. 네. 영모죄를 꼭 왕을 끌어내서 해야지 영모죄가 아니라 연통만 돌려도 영모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도 우리나라를 뒤집으려고 침탈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위험성만 충분히 발생하면은 그것도 그냥 죄가 성립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앞에 장갑차가 오고 군인이 탄 헬기가 내려오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내란이다. 네, 내란이 성립된 거예요. 내란 성립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뭐 거예요. 누구 하나 죽었냐 다쳤냐 뭐 이런 다 빨리 거짓말이긴 끝났다, 합니다. 빨리 끝났다. 뭐 이런 2시간 다- 만에 끝난 게 다, 어디가 있냐. 사실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다. 피해가 발생했으면 예. 그때 만약에 누군가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총에 맞았다.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살인죄, 살인죄.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상해죄가 되는 거고 예. 이 국헌에 대한 내란죄는 이미 이들이 이렇게 몇 개월, 몇 년을 그렇습니다. 준비를 예. 해가지고 네. 헬기 띄우고 전화하고 했을 때 이미 예. 내란죄는 실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네. 헌법을 침탈하거나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을 갖다가 침탈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유형력의 동원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회나 선관위에다가 특공대라는 군인들을 갖다가 투입시켰지 않습니까? 유형력이 네. 동원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딱 내란죄가 그 기소로 떨어지는 겁니다. 결과범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에 의해서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처럼 다른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건 또 그에 대한 개별 살인죄가 다시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네. 이게 사실 이제 내란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행 판결이 있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네,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내란 행위로 인정한 게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회 정치 활동 금지한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내란이나 이런 것 저도 이제 내란 사건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서 이제 좀 네네. 들여다본 적도 있는데 네. 내란죄 딱 그 포고령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럴 때 생중계했잖아요. 네. 국회에 군인들이 나타나는 순간 내란이라는 건 사실은 성립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그 전문가들 저도 이제 뭐 학자들이나 이런 걸 만나봤는데 포고령 1번 제일 첫 단어가 국회는입니다. 네, 국회.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말, 포고령이로. 네, 그거 국회라는 말 나오는 순간 내란죄는 끝났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문가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내란이냐 아니냐 앞으로 뭐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네. 이게 지금 할 만한 사유였냐, 저기 탄핵을 할 만한 사유였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네. 탄핵이 될 만한 사유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미 지금 나온 걸로 내란죄는 충분히 성립을 했고 제가 맞춰봤는데 대충 그 아까 말씀드린 전두환이 했던 7개 정도에서 서너 개 정도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8대 0으로 전원일치 아니고서야 네. 해석이 불가한 정도의 수준이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77조 3항에 보면요. 네. 비상계엄 선포 시 제한할 수 있는 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는 정부 또는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입법에 관한 건 아무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은 1980년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네. 5공화국 헌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 이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온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었다. 맞아요. 예, 빠르게 2월 안에 종결했어야 되는 일을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세월아 내월아 헌법재판소가 지지부진하고 있었다. 제가 네. 왜 지연됐는지 찾았습니다. 어. 결정문을 들으면서 오, 찾았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들은 아시겠지만 판결문 보면은 그 행간이 읽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지연 원인이 각하사유 부분에서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엄청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한간에 돌았던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5대 3으로 지금 예. 꽉 막혀 있다라는 게 어쨌거나 일시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부분에 네. 이 사건 이 계엄 선포가 아예 심판 대상이 안 되는 무슨 각하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서 보충 의견이 딱 3개가 나오는데 탄핵 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여러 번 이제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올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예 지금 소추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건 다른 회기 중이니까 일사부재이 아니고 이건 적법하고 심판할 거야라고 하면서 네.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라도 탄핵 소추안이면은 발의 횟수 제한하자라는 정영식의 보충 의견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문을 쓸 한편 이에 정도면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영식 재판관은 이거는 다른 회기에 발의했지만 탄핵소추안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사부재 위반이에요. 각하해야 돼요라고 내서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증거로.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마 이렇게 마무리된 게 아닌가 제 짐작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로 벌써 평이 한두 번은 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은. 그다음 뒷부분에 보면은 증거법칙 관련해서 여기서 아마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 절차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들은 말을 말하는 증인의 그렇죠. 증언을 쓸 수 있냐 부분이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안 돼라는 게 있는데 헌법재판도 그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론이. 예.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헌법법칙인데 들었다는 것도 신빙성이 있으면 쓰자. 라는 의견이 이미선 김영두가 보충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앞으로 전문 법칙을 더 엄격하게 그런 증거 다 없다고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곽종근 말도 못 믿고 홍장원 말도 못 믿고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럼 증거가 싹싹 사라지는 거죠.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이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이 이 곽종근 의견하고 홍장원 증언하고 또 들었다 이 전화하는 거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뭐 하는 거 들었습니다라는 그 군인들의 증언을 이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를 갖고 4명이 격돌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며칠을 싸웠을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지금 요쟁점만 해도 보름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 계속 가가지고 키세스가 돼가지고 계속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부분에서 재판관들이 엄청 싸웠다. 그게 이제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요. 곽종근 사령관은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시를 받은 사람인데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 뭐 의원이나 요원이나 이렇게 말장난 바이든 날리며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게 조대령 일경비 단장의 조성현 대령의 확실한 증언인데 이거는 자기는 전해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곽종근의 어떠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전문법칙을 갖다가 완화해서 적용해야 된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소수 의견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었죠. 아마 그런 데서는 상당히 경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 밭글이 다 틀린 건 아니었구나.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헌재 주변의 밭글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다. 저 그거 올 때마다 이렇게 약간 쪼면서 어이 뭐래 막 이러면서 근데 뭐 하루는 4대 4다, 하루는 5대 3이다, 뭐 하루는 8대 0이다, 막 엄청 돌았죠. 저는 밥글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이슈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하나는 이제 일사부재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법칙 문제잖아요. 근데 둘 다 이게 사실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일사부재에 대해서 헌법의 일사부재는 매번 국회 개의할 때마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헌정 이후에 확립된 원칙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이게 문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도 뭐 예를 들어 특검법 무산되면 부결되면 다시 내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일사부재가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한 것처럼 적용이 되면 그거 전부 일사부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낼 수 있어요. 다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걸 한 거는 그냥 시비 건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똑같은 건 일단 회기 변경이라는 걸 하거든요. 회기 변경이라는 하는데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는 이번에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약간 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전문법칙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왜 이슈가 되냐면 헌재법에 탄핵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전문법칙에 대한 규정들이 있으니 갖다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처음 탄핵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던 게 지난 박근혜 탄핵 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전문법칙은 여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이거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 징계 절차니까. 이게 징계 절차라고 하면 공무원 징계나 아니면 회사 징계 생각하시면 돼요. 할 때 이 증거에 대해서 든 거냐 아니면 어디서 들었냐 이거 일일이 안 따지잖아요. 일단 보기에 믿을 만한 거면은 갖고 하잖아요. 이게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에서 이런 걸 한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박근혜 탄핵 때 한 번 정리가 됐고 지금 이번 탄핵 절차에서도 초반에 그게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 적정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화해서 적용
적용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네. 이걸 뒤늦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정말 싸울 만한 쟁점이라서 싸운 게 아니라 시비 걸고 시비를 거는 시간 끌고 거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의 뭐 면이 바치니까 뭐 거기까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는 지금 생각을 한거 말도 안 아니냐. 되는 걸 갖고 끈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끈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기가 목적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여기 나오면 분명히 누가 나와서 그럴 겁니다. 문제가 많았다. 이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예, 이건 이미 네. 다 정리된 쟁점이고 네. 뭐 특히 일사부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적용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건국 이래 단 한 차례도. 한 차례도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계속 재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재발이 된 게 다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까지 입법한 거 다 문제라는 건데 문제 안 될 법이 거의 없을걸요? 근데 흡사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우리 맞아요. 상당히 큰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석방 사태, 구속 취소 사태. 말이 되는 5천만 소리입니까? 분의 1로 네. 그 사람한테만 시간 계산하고 이렇게 철회. 예. 내일부터 1로 계산하니까 당신들은 1로 구금돼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형사소송권 안 받겠는데 네. 누구한테는 시간 계산해주고 누구는-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이 그럼 우리 어떡 할까요? 우리 전부 다 불법 체포 구금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하니까 검찰총장이 아니야 그냥 일로 계산해. 예. 아니 아, 그 뒤에 그 김영선, 명태균, 아, 그러니까요. 김용현까지도 구속 취소 요구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는 바로 그 판결 뒤에 지규현 판사님이 변호사 개업할 줄 알았어요. 그럼 사건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구속 취소 선고 사건이 아마 네. 아 그러네요. 예, 네. 한 10,000건 이상 들어올 거예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다 그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전국을 휩쓸 텐데. 예, 전국 휩쓸 거예요. 왜 아직 판사를 하고 있나?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법대로 헌법질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법 위에서 정치 논리로 자기 편 봐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화가 나셨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워낙 품격 있게 지금 넉 달을 견디고 버티고 참아오신 겁니다. 예. 진짜 그런 국민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아요, 우리? 진짜 위대한 국민들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체포명단 관련해서 앞서 네. 홍장원 1차장 특히 뭐 메모가 뭐 조작되었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토론에 나가면 국민의힘 대변인 네. 등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거 유튜브만 돌려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그 법조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도 네.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잘못됐죠. 명징하게 예. 짚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 관여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관여했다. 그리고 그 대상에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은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압박을 받게 함으로써 그렇죠.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삼권 분립 중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아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중앙법원 앞에 장갑차가 배치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판받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와, 세다 세. 그러면 네. 판사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못하죠. 예. 와서 포하고 기관총 겨누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청구인 윤석열이 꿈꿨던 나라는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모델 또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모델을 꿈꾸면서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예? 뭐 선거도 뭐 그 노상원 수첩 이제 조만간 이제 다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삼선으로 삼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은 그냥 거수기 네. 노릇하고 예. 권력은 통합돼서 사실은 판사도 자기 의도에 맞게 판결을 그렇죠. 하고 아니면 체포 대상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법권도 그렇고 입법권은 그냥 거수기 노릇하고 행정부는 자기가 장악하고 네. 이제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한 거죠. 일단 지금 군대 동원해서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잖아요. 네.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국회 얘기를 주로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 선관위하고 법조인 위치 지적은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 이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중대한 내란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금방 이제 밭글 말씀하셔서 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헌법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서슬이 펄었던 박정희의 유신 시절에도 박정희가 그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어쩌지 못했어요. 대표적 케이스가 잘 아시는 사법파동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판결을 안 해줘서 사법파동이 벌어진 건데 만약에 내부의 평이나 이런 거를 대법원 평의를 알아내고 판결을 미리 예측을 했으면은 그 전에 조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에 대한 장악은 그때도 100%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박정희보다 더한 걸 노렸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판결이 좀 판단이 되고 평가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때와 지금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외신들이 그거 기억나십니까? 12.3 터지고 나서 곧바로 굉장히 쏟아졌던 뉴스들이 대한민국은 화려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민주주의도 이제 올라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취약점을 드러냈다. 지금 이 2025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취약한 그 고도의 급성장을 단기간에 이룬 대한민국이 한국은 민주주의의 취약성 드러내. 이렇게 기사를 맞아요.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100일 만에 우리가 밝힌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그렇죠. 민주주의는 예. 튼튼했고 네. 지켜냈고 과거의 그 계엄하고는 다르게 국민들이 지켜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말 듣지 않는다. 예. 군인들도 듣지 않는다. 네, 맞아요.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그 밤에 군인도 경찰도 제가 만난 물론 이제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가 만난 계엄군들은 막 벽으로 케이블 타이로 묶고 막 이러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워낙 시민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경찰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치시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였고. 계엄들 못 나가게, 계엄군이 못 나가게 막 그 시민들이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쪽지에 써가지고 저희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비켜주세요.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보면 국민들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독재를 이겨낸 시민들이에요. 예, 진짜 피땀 눈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근성을 군인이나 경찰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친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명하복이 안 먹힌 거죠.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지금 잘하고 있는 뭐 20, 30대 청년 학생들이 너무 뭐 사회에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지만 위기가 되니까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예, 응원봉 들고. 예,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이제 우리 역사가 그냥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이게 대물림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 특공대가 뉴스토마토 기자 제압하는 걸 영상을 봤거든요. 그 봤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욕을 들어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 군인들이 제압 안 한 겁니다. 저 707 부대라는 걸 특성을 저도 알거든요. 그 부대가 훈련하는 걸 보면요. 그 기자 한 명 제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완력으로 제압하려면은 3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 제압해도요. 정말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리면서 밀어붙이면서 약간 제압을 한 거거든요. 예, 하지 마세요 하고 밀어붙이면서 제압을 한 건데 그 군인들도 요즘 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명하복이라서 따르는 게 아니고 군인들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국회에 테러가 난 줄 알았다고 밑에 그 하사관들은 그렇게 알았다고요. 예, 그럴 정도로 했는데 군인들도 하나의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국민과 같은 인식을 가졌거든요. 아니, 마지막에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허리 굽혀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그 계엄군. 그렇습니다. 네, 그 아이도 다 우리들의 애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이 나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지금 6월 3일 대선이 가장 유력하고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선관위는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공고기를 만약에 권한대행이 안 잡아서 앞서 이제 뭐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고기를 또 한덕수 대행이 안 잡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던데 그랬을 때는 대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조 변호사님. 이거는 그러면은 사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일단 대선기일을 그 사람이 발표하지 대행이 발표를 하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기본권 침해가 있고 나라에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뭐 법원에다가 뭐 임시로 지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이거 뭐 그렇죠. 초유의 네. 사건입니다. 근데 하던가 선관위가 처분을 이렇게 공고를 한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는 재판을 해달라라는 식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다들 걱정을 하세요. 선거에 대해서 아마 이 행정 쪽에서 따르지 않을 이제 그러면서 저항할 가능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이 승복하지 않겠다. 아직까지 별 이렇게 큰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승복하겠다고 했어요. 속보 보니까. 근데 메시지를 안 내고 있는 것 자체 요거에 대한 불안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하기 그렇지만 잠시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입장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선거다. 승리를 위해서 뭉쳐야 한다. 이재명 위험천만 이재명 세력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이재명 포비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럼 아니 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이재명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그 사람 별로 안 무섭습니다. 저는 뭐 여당도 야당도 아니지만 그 사람 안 무서운데요.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제에서 안 나간다. 그다음에 선거기간 안 지정한다. 관제에서 안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요 국민이 몰아낼 겁니다. 국민이 몰아낼 거고요. 관제에서 안 나갈 수 없을 것이고 그 우리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장수 총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업 공무원을 오래 했죠.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사항을 신문 보고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그렇게 뭐 나는 선거기를 죽어도 지정 못해 하면서 이렇게 나오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뭐 어제는 야당, 오늘은 여당 뭐 이렇게 한다는 그걸로 가장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모든 정부에서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했던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동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뭐 승복하겠다라거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거나 아무 얘기가 없고 아까 나온 윤곽근 변호사가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 딱 한 줄 한 개 다 끝인데 이후의 과정에서 혹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저분은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연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극우들을 갖다가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요. 네. 아까도 이제 어떤 검사하신 분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같이 이제 밑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볼 때 상당히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이대로 나는 내가 정말 국민의 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초에 묻혀 살래. 이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아주 적다고 보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떠한 파워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 권력이라 그러나요? 그거의 범위를 지키려고 아마 노력하실 겁니다. 노력하시다 보면은 아마 정치적인 어떠한 발언이라든가 이게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만간 정치 발언이 나올 것이다. 예. 근데 지금 뭐 당장 그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변호사님? 그 바로 한남동 관저에서 짐 싸서 나와야 되는. 바로 나와야죠. 이미 예, 지금부터 이제 주문이 딱 선고되는 순간부터는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짐 싸서 나와야 되는데 그 박근혜 때도 사실 한 2, 3일 정도 기다려줬거든요. 뭐 짐 이삿짐 싸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마음 정리도 좀 하고 막 그 정도 기다리는 것까지는 허용이 될 것 같은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퇴거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좀 약간 얘기가 간략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분명히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성은 특히 그 권력자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저신뢰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거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실
대선이 정말 제대로 될까? 그다음에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나갈까? 이런 걸 걱정하는 이유가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들이 확인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에 어떻게 맞춰가는 거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일단 있어야겠지만 네. 그 이전에 일단 이걸 넘어야 되니까 지금 뭐 야당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가능한 법적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방법이 가능할지를 열심히 머리 굴면서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안 되면 강제로 끌어내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안 되면 강제로 끌어내야 되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또 국격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격 하신 분이 그러면 안 되고 네. 지금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 사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주변에 경호가 계속 이제 뭐 집중되고 움직임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박근혜 때도 이틀을 줬던 것이 바로 선고되자마자 나오면 그 준비 기간도 있고 위험해서 네. 위험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제 나오는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서 아마 아크로비스타에 좀 준비가 되고 있다면 아마 지금 관저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일 것이고 네.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셈법이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이사도 이사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재판받을 게 앞으로 층층시야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 재판도 재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오고 막 한 것에 네. 본인이 관여한 게 있는지 부분하고 그리고 명태균한테 뇌물 받은 부분, 네. 예,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 부분도 이 죄가 크고 또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본인이 직권남용하거나 한 부분. 직권남용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큰 일이 벌어져서 잊고 있었지만 네. 그 부분도 사실 하나하나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못 나올 지경인데 그러면 그럼 윤석열 씨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재판들에서 최대한 유리하려면 본인의 영향력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에서 이미 본인이 본인의 팬십을 이용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단 말입니다. 네.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서 본인이 세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회에 만약에 경호가 된다면 나와서 정광훈 집회 같은 데서 발언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본인이 대선에 이 사람을 나는 지명합니다라고 후보를 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 밀까요? 그 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네, 네. 자기가 하여튼 뭐 방향성은 다르지만 우리하고 다르지만 새롭게 할 뻔했죠. 근데 어쨌거나 그 책의 공동 저자 중에 나경원 의원이 있더라고요. 예, 대선 주자급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나? 네,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데 네. 그 나경원 의원이 공동 저자를 올렸더라고요. 네. 요즘에 발언 같은 걸 보면 두 분이 이렇게 좀 결이 맞아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힘에서 대선 주자 1위 하는 분이 지금 김문수 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국힘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질 건데 어쨌거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나서서 정치 행보를 하면서 본인이 팬십을 유지하면서 네.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뭐 관련해서 취재를 조금 해봤더니 뭐가 어떤 있어요? 얘기가 있냐면 김문수로는 곤란하겠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 갖고는 안 된다. 이걸로 돌파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여사 쪽이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해요. 여사 쪽.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하는 거죠. 여사 쪽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했던 게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오세훈으로 되겠냐. 명태균하고 엮여서 아마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대체로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까지 들었는데 저보다 정보에 빠른 우리 박관천 경전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정보 창고를 좀 하고 싶은 열어주세요. 말은 참 많은데요. 아유 오늘 답답한 길을 좀 풀어주십시오.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네. 보수에서 대권이 아니고요. 그나마 지도자로서 정치력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내란죄의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윤석열 우리가 탄핵이 됐을 때 네. 그에 대해서 반대했다. 소위 말하는 보수들이 잘 씌우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대충 누구로 이제 감은 잡히거든요. 감은 잡히는데 네.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업체, 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정치 브로커, 거기한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전화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지시를 받는 지시를 하는 사람이 네. 지시를 하는 사람이 요번에도 오빠 누구를 갖다가 밀어주는 게 제일 좋아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빠 이 사람 밀어. 예. 그렇다고 네. 낭떠러지 밀어버릴 소리 아닙니다. 그럼 그건 죽는 거고요. 네, 그럼 큰일 나죠. 예, 그건 죽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역학적인 작용이 되는데 어떤 작용이 되든 꼼수는 쓰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누가 V1, V0냐 초반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아니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방송 프로그램 딱 끝나고 나오면 국민의힘 패널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 기자님 딴 사람들은 다 공격해도 돼.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해야 돼. 김건희 여사는 절대 공격하면 안 돼. 왜? 안 돼. 그러다 장 기자님 크게 다쳐. 뭔 소리야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그게 뭐냐면 저를 위한답시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김건희 파워가 엄청나게 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아는 진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하고 있네. 진짜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아니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스스로 그걸 시인했어요. 첫째는 명태균 게이트가 있던 관리를 해가지고 대국민 담화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봅니까? 하다면 그 바로 20초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내가 자고 있으면 우리 집 사람인데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그렇죠. 다 올립니다. 답글 다 올린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핸드폰을 못 보고 영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을 보고 네.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개헌 말이야. 우리 마누라도 몰라. 절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알면 못하겠어. 이랬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저는 진짜 근데 저는 그것도 거짓말일 거라고 한숨이 나오는 게요. 아니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안 일으켰으면 조선일보 폐간될 뻔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갔으면 조선일보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선일보 태도예요. 자기들 폐간시킨다고 했는데 언론의 어떤 DNA상 누가 우리를 폐간시킨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격돌 앞으로인데 이 사람들은 더 친윤적 행보를 하고 급기야 오늘 앞서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6.29 선언을 얘기하고 친윤에 엎어지는 태도를 보인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의 파워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조만간 저희가 그 이명수 기자를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고 새로운 건 또 취재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캐비넷 효과가 캐비넷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네. 예. 이 검찰 캐비넷 파워라는 것은 엄청 크거든요. 네. 그 캐비넷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있고 없고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자, 지금 어찌됐든 피청구인 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빼박이에요. 목이 다 아프네.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막 얘기를 아침부터 벌써 몇 시간째죠? 시간 계산도 안 되네. 12시 52분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 핵심인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되찾은 날이고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써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결정문에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대목은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대목이 있다. 어떤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비상대권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 계몽령이라는 뭐 말도 안 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지금도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희한하게 그 국힘 쪽에서 대통령을 하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러날 때만 꼭 그 얘기가 나오고 헌법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물론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도 문제된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법과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뭐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이번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절차잖아요. 네. 사실 정상적인 절차로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법은 선거입니다. 앞으로 이제 곧 또 선거가 있을 텐데 선거 잘해서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적절한 사람을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극우 유튜브들이 뭐 난리칠 줄 알았더니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승복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가 세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이 이렇게 조용한 상태로 또 며칠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뭐 밖을 많이 오는데 네, 밖을. 예, 밖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밖을에는 뭐가 오냐면은 예. 뭐 경로했다? 한남동에 그래서 경로했다. 네. 그다음에 더 경로한 사람은 권력 실세가 더 경로했다. 김건희가 더 경로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오네요. 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김준일 수석이 가가지고 같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네. 그분들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거든요. 11시 22분 불어요. 네. 그러면 그걸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 네, 가면 안 되고요. 불법은 아닌 거죠. 예, 네. 가면 안 되고요. 네. 근무 시간에 지금 이 시간도 국민의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월급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우려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뭐 어떡합니까 하는 게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명예는 윤석열 씨가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교원적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 헌법재판관이 마지막에 읽은 게 있습니다. 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요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거지 누구 말았다나 뭐 왕권 신수설처럼 네. 하늘에서 내린 권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면은 엄격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좀 아셨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국민의힘 분위기는 매우 침울한 것 같고요. 민주당은 오후 2시 반부터 의원총회 2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고요. 아마도 이제 이어지는 대선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정권의 두 번째 탄핵, 통렬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듭나겠습니까? 살려면 거듭나야겠죠. 근데 이번 사태로 찐 보수와 보수라고 그 이념상의 참칭. 카테고리에 네.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로 떠올랐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우리가 걸러야 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어찌됐든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다소 해방감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면 테러 같은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경력이나 법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후진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숨도 못 쉬는 채로 이게 잡혀 있었던 것이지 이게 사실상 이제 봉인 해제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식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해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세 분께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나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자꾸 나가면 안 되십니다. 네, 조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어제 하고 그제 두근두근 하면서 오늘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했는데 이건 2002 월드컵에서 4강이 아니라 이거는 1등 한 것처럼 거의 다 튀어나와서 아마 자영업자 분들도 막 북적북적하고 이제 오늘은 정말 축제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애쓰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모든 걸 잊고 좀 정말 즐겁게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정은 사실 헌재가 했고요. 그다음에 법리대로 됐고 지금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헌법재판을 법학에서는 정치적 사법작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법
사법권의 행사 중에 사법 행정 중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저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래 걸린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국은 올바로 판결해서 밖에 없었던 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저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게 확실히 저는 좀 뿌듯하고요. 이 수준에 좀 맞는 네. 그 정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 박관청 경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 월가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정직하다 그럽니다. 네. 미합 중국 대통령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거에 반해서 더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내수 주식도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정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를 전쟁으로 한 관세 전쟁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았다는 것이 정직하게 증명됐거든요. 이 도구를 마음껏 오늘은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요새 그 제주도 드라마 뜨고 있지 않습니까? 폭삭 소가수다. 진짜 폭삭 소가수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하면 폭삭 소가수다로 살짝 집회 스타일이에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세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즐깁니다. 길게 저희가 냉면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자, 윤석열 파면 특별 생방송 다음 모실 두 분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회 법사위의 박균택 의원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드릴 텐데요.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1분 40초 후에 뵙겠습니다.